새벽 5시. 눈을 뜨면 바로 발이 바닥에 닿는다. 5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시계 없어도 몸이 안다.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이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한숨을 쉰다. 무릎이 또 욱신거린다. 그래도 가야 한다. 첫 손님이 올 시간이니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손을 털어낸다. 어제 손에 밴 떡볶이 양념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냄새, 손가락 사이사이에 파고든 이 냄새는 내 또 다른 이름이다. 어쩌면 내 진짜 이름이고. 철판을 닦으며 나는 생각한다. 내 이름이 이선옥이라는 걸 언제 잊었을까?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나는 언제나 엄마고 할머니고 아줌마일 뿐이다. 이선옥 자체로 불린 건 벌써 몇 년 전인가. 새벽 6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온다. 늘 그 시간에 오는 할아버지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지요. 손도 놓으면 약해지지 않나? 나는 웃으며 국물을 푼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떡볶이 양념, 만두, 계란말이. 모든 게 내 손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전부다. 오전 10시쯤 손녀 도시락을 챙긴다. 손녀가 다니는 학원 옆 편의점에 맡겨두면 아이가 점심시간에 가져가서 먹는다. 밥, 계란말이, 깍두기. 손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라 담는다. 내 손에서 나간 음식을 누군가 먹고 소화하고 또 하루를 견딘다. 그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정오가 되면 문을 닫고 집에 간다. 작은 아파트에서 딸 강미정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TV에는 강연 영상이 켜져 있다. 딸이 나오는 영상이다. 화면 속 미정은 밝다. 상속 세무사라는 이름을 달고 강단 위에서 손을 크게 펼친다. 부모님과의 자산은 신뢰와 소통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지요.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 웃음까지 예쁘다. 다른 사람 같다. 그런데 저녁밥 앞에서 내게 던지는 말은 다르다. 엄마, 그 가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평생 빌린 전세방이잖아요. 차라리 요양병원 특실 들어가시고 우리가 집을 엄마 앞으로 돌려드린 다음 그 집을 우리가 관리하면 효율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미정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화살표와 숫자들, 세금 계산, 상속 전략, 자산 관리 플랜. 그 모든 게 내 생각을 빼먹은 채 그려진다. 나는 밥을 씹는다. 밥알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저 딸이 저렇게 강연에서 말하는 효도 있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딸을 낳은 부모 같은 기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저 밥만 잘 챙기고 도시락만 잘 싸주는 할머니일 뿐이다. 미정이는 또 말을 이어간다. 집 증여에 관한 법적 절차, 요양병원 특실의 쾌적함,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방법들. 모두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저 아이가 나를 치우고 싶은 거구나. 나는 고개를 내린다. 표정을 다잡는다. 인상을 쓰지 않는다. 다만 밥을 계속 먹는다. 떡볶이 양념 냄새가 손에 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분식집도 가야 하고 손녀 도시락도 챙겨야 한다. 평생 그렇게 해왔듯이.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늘따라 정신이 팔린다. 손녀 도시락을 챙기다가 예전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회상 말이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지금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있었다. 어떤 얼굴이었는지 이제는 가끔 헷갈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손은 또렷하게 기억난다. 커다란 손, 일 잘하는 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던 그날도 아직 생생하다. 응급실, 의사의 입모양, 그리고 그 다음 시간들. 사실 나는 그 다음이 기억 안 난다. 어떻게 그걸 견뎠는지, 어떻게 매장을 했는지, 그 모든 게 흐릿하다. 다만 남겨진 건 그 커다란 손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감각뿐이었다. 그 후 나는 역 근처에 작은 전세방을 얻었다. 목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미정이는 그때 8살이었다. 분식집을 차리기로 마음먹은 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다. 남편이 했던 건설 현장 일은 나는 할 수 없었다. 공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분식은 달랐다. 밤새 떡볶이 양념을 끓이고 손으로 만들고 팔 수 있었다. 팔면 돈이 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항상 손이 트고 양념 냄새가 손에 배는 걸 빨아내서 씻어낼 수도 없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다. 그의 폭설이 심했다. 도로가 소복이 눈으로 덮였고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래도 가게는 열었다. 누군가는 와야 할 테니까. 누군가는 추운 밤 따뜻한 국물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손으로 양념을 저었다. 손가락이 까져도 돌리고 헹궈도 다시 까져도 돌렸다. 손에서 피가 흘렀고 양념에 떨어졌고 나는 그냥 설거지만 다시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말할 사람이 있었다면 다르겠지만 그 겨울 미정이는 학원비를 내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다. 가게 한 귀퉁이의 오래된 의자에 앉아서 오직 나 혼자 미정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생각했다. 엄마, 학원비는? 내 학원비 준비됐어. 미정이가 가게에 와서 했던 말이다. 엄마가 어떠한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학원비라는 단어만 있었다. 그것도 자꾸자꾸 반복되었다. 아이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계산대만 바라봤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학원비를 냈다. 그 다음 달, 그 다음에도 냈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냈다. 학원 선생님이 미정이를 칭찬하면 나는 그것만으로 행복했다. 내 딸이 다른 엄마 앞에서는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좋았다.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게 되었고 단지 미정이의 엄마가 되었다. 누구 엄마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미정이가 밥을 먹고 학원을 다니고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이름을 잊었다. 내 이름은 이선옥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이름, 우리 딸, 우리 집 이런 말들만 했다. 나라는 주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잊어버렸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흘러갔다. 강물처럼. 그렇게 30년이 지났다. 이제 미정이는 성공한 세무사가 되었다. 나에겐 성공한 사업가, 사위와 손주들도 있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전세방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미정이의 전략 속에 정리되고 있다. 저녁밥을 마주하고 앉아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남긴 게 뭐라고 말할까? 돈? 학원비를 낸 거? 밥 챙겨주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나를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닐까? 이선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할머니가 된다. 그 사이 내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나도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말고
그냥 나로 불렸던 시간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을까? 정말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늘 손님은 좀 적었다. 오후 2시쯤 가게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나는 철판을 닦으며 창밖을 본다. 날씨 탓인가 싶으면서도 자꾸만 어제 일이 떠올랐다. 미정이의 말들. 요양병원 특실. 집중여.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렸다. 은희다. 나는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르는 걸 느낀다. 은희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다. 은희야, 오늘은 일찍 나왔네. 은희는 허리를 누르며 들어온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서기관의 자세가 남아있다. 등이 곱고 눈빛이 또렷하다. 아이고, 이놈의 허리가 또 아파서 나왔어. 이 시간 되면 좀 편해지긴 해. 나는 급히 찜질팩을 데운다. 우리의 오래된 루틴이다. 나는 은희를 뒤에서 밀어 의자에 앉힌다. 은희는 저항하지 않는다. 이미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요즘 뭐 하는 거 있어? 은희는 내가 주는 미소 국물과 떡볶이를 먹으며 물었다. 그게 은희의 습관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 그리고 내 답을 정말로 듣는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뭐 하겠어. 손주는 또 이렇게 크고.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더 담아 앞에 밀었다. 은희가 가장 좋아하는 양이다. 매콤하게 식은 정도. 그 순간 분식집 문이 또 열렸다. 미정이다. 예상 밖이었다. 미정이가 이 시간에 가게에 올 일이 없으니까. 엄마, 서류 여기 한번 봐줘. 새 회사 업체의 계약서인데 좀 까다로워서. 미정이는 큰 폴더를 꺼냈다. 은희와 나를 본다. 은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부모 세대는 무시하는 식의 태도다. 엄마, 내가 좀 바쁜데 저거 좀 봐줄래? 미정이는 계산대 위에 종이들을 펼쳤다. 모두 법적 문서들이었다. 사인해야 할 줄 그어진 칸들도 많았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 서류들이 내 것은 아닌데 왠지 내 것 같은 불안감. 허리가 아팠는데도 은희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 뭐 하는 건데? 은희의 톤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날이 서 있었다. 미정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상속 자산 관련 계약서예요. 엄마 일이긴 한데 요양병원 특실 계약이랑 집 증여 관련 서류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은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눈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 얼굴을 본다. 불안해진다. 이거 좀 이상한데? 아직도 서류를 보면서 은희가 말했다. 뭐가요? 미정이는 여전히 무심했다. 이거 엄마한테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 은희는 서류의 몇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사인하는 란, 도장 치는 란, 보증일 란. 나는 모두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은희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나에게로 전해진다. 미정이는 몸을 날린다. 엄마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엄마가 편할 거예요. 미정이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마치 이 대화가 끝났다는 듯. 엄마, 이거 공증사무실 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봐줘. 그 말을 은희에게 한 것인지 나에게 한 것인지 애매했다. 미정이는 나를 보지 않았다. 미정이가 떠나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은희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봤다. 선호가 앉아봐. 나는 앉았다. 이 서류들 넌 이해가 돼? 아니, 난 뭐가 뭔지. 그래, 맞아. 나도 이 상황은 이해 안 가니까.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은희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여기 봐봐. 채무자가 누구야? 강미정이지? 그 다음 보증인? 또 강미정과 그 사위 아니야? 담보물은 강미정 명의 계좌 및 부동산 목록.
근데 이 집은 어디에 있어? 은희는 나를 봤다. 여기 이 집이야. 나는 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이 집이 담보로 묶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 요양병원 특실 이거는 한 달에 얼마야? 나는 몰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야. 1년이면 6천만 원. 넌 이 돈을 내가 벌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은희가 계속했다. 계약서는 글을 잘 읽는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안 당하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넌 당해서는 안 되지? 은희는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손이었다. 나도 30년 서기관으로 살면서 본 게 많아. 부모가 서류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봤어. 대부분 예쁜 말로 시작해. 효도, 안정, 편안. 근데 현실은 달라. 도대체 널더러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이 서류들을 어디 제출하지 말고. 둘째, 누가 뭐라고 해도 사인하지 말고. 그리고 셋째, 선호가. 이거 다 공부해야 해. 넌 지금부터 야간에 나랑 만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은희는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넌 평생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누군가 대신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니까. 근데 이제라도 배워야 해. 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 누군가 너한테 나쁜 짓을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려고 막는 거야. 그게 다야. 은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선호가, 넌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남편이 건설 일했을 때도, 미정이 키울 때도 말이야.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볼 때도 되지 않았니? 나는 은희를 봤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뭔가가 바뀌려고 한다는 것.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게. 나는 더 순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저녁밥을 준비할 때도 더 정성 들여 차렸다. 사위가 회사에서 피곤하다고 하면 나는 피곤하시겠네 하고 웃어주었다. 겉으로는 이전의 순한 엄마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은 달랐다. 저녁 9시쯤 나는 분식집 문을 닫았다. 손님들도 거의 없는 시간이었다. 가게에 불을 꺼두고 뒷골목으로 나간다. 은희와 만나기로 한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 은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노트북도 있었다. 은희는 퇴직했지만 여전히 서기관처럼 일한다. 선호가, 앉아봐. 오늘은 역상 속에 대해 배워보자. 역상 속? 이게 뭔데? 내가 묻자 은희가 설명해 주었다.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라고 해. 근데 역상속은 반대야. 자식이 진 빚을 부모가 지는 구조인 거지. 근데 그걸 막으려면? 은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서류에는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다. 자산을 먼저 제3자에게 넘기는 거야. 미망인, 노인, 자립재단 같은 곳으로 말이야. 그럼 법적으로는 그 재산이 더 이상 네 거가 아닌 거고 자식들도 건드릴 수 없는 거지. 내가 집을 넘기면 집은? 더 이상 네 것도 미정이네 것도 아닌 거야. 대신 넌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 비용 없이 살 수 있고 누군가 너를 돌봐줄 의무도 생기는 거지. 나는 은희를 봤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근데 이러면 미정이한테 나쁜 거 아닌가? 은희가 웃었다. 선호가, 미정이가 너한테 해주려던 일이 너한테 정말 나쁜 일이었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미안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다. 서류의 한 줄 한 줄, 법적 용어들. 은희는 복잡한 말을 쉽게 풀어주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던 이틀 뒤였다. 미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요양병원 한번 같이 가봐요. 시설을 봐야 결정하지 않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고분고분했다. 응, 그래. 가보자.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다. 창은 크고 로비는 밝았고 복도도 새 것처럼 반짝였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듯 미정이와 사위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엄마, 여기 특실은 한 명씩 들어가는 거고 간호사도 자주 와요. 밥도 정말 맛있고요. 여기면 충분히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창문이 높아서 밖이 안 보였다. 벽이 흰색이라 더 좁아 보였다. 복도를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병원 환복. 그들의 눈빛은 어디론가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눈빛. 특실 문이 열리고 철제 침대가 있었다. 옆에는 응급 버튼이 달려 있었다. 화장실이 있었다. 하얀 타일 바닥. 쇠막대 손잡이. 미정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주말에 와서 뵐 테니까 여기서 편히 계세요. 나는 침대에 앉아봤다. 딱딱한 표면. 혼자만의 침대. 뭔가 가슴이 철렁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대기 중인 무덤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 은희와 만나는 카페로 가는 길. 나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동시에 자존감이 싸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미정이가 나를 미워할까?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할까? 인정 없는 엄마라고.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나를 흔든다. 그래도 넌 사람인데. 나도 좀 살자. 이 생의 마지막 10년이라도 내 것으로 살자.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은희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재단의 담당자도 만났다. 서류도 정리했다. 공증인 사무실 예약도 잡았다. 밤 10시.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서 한 가지를 더 챙겼다. 인감도장. 빨간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도장. 손에 들었을 때 무게가 있었다. 아무리 작아도 이것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무게.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고 뒷모습을 카메라에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는 분명했다. 여기서 무언가가 끝나고 여기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 공증 사무실은 내일 아침 10시였다. 나는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밤하늘을 올려본다. 별이 있나 없나는 안 중요했다. 중요한 건 내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설계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밤 11시쯤 나는 분식집으로 간다. 미정이와 사위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집을 나왔다. 가게에 불을 켠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밝혀진다. 몇십 년을 함께한 오래된 불이다. 이 불빛 아래서 나는 몇십 년을 살았다. 나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본다. 처음은 그 의자에서였다. 왼쪽 구석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의자. 남편이 죽고 처음 앉았던 의자. 그 의자에 앉아서 나는 많이 울었다. 하지만 울음도 오래 갈 수 없었다. 미정이가 밥을 달라고 했으니까. 계산대 옆 벽에는 첫날 붙인 메뉴판이 아직도 있다. 손글씨로 떡볶이, 순대, 만두라고 썼다. 글씨가 기울어져 있다. 당시 손이 떨렸었나 보다. 지금도 떨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이지만 영수증함 위에는 사진이 한 장 있다. 미정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에 아이가 입었던 교복이 너무 컸다.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준 죄책감이 그 당시에도 몸을 짓눌렀다. 나는 그 사진을 내려다본다. 사진 속 미정이는 웃고 있다. 벅참 속에서도 아이는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웃음이 이제는 계산으로 바뀌어 버렸을까? 철판 앞에 서 있으니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싶어진다. 양념을 끓이고 떡을 굴리고 국물을 따르는 동작들. 이 동작들이 없으면 내 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눈물이 난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은 흘러내린다. 가게의 불빛 아래서 혼자 서서 나는 울었다. 내가 울면 또 예전처럼 끌려간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폐를 끼치는 그 무한 반복으로 아이들도 그것을 안다. 엄마가 울면 뭔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나는 울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눈물은 끌려가기 위한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눈물이었다. 문득 손녀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지난주 일요일 할머니 집에 왔을 때 할머니 집 나중에 우리 집 되는 거지? 아이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웃었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였나? 하지만 아이의 말은 계속 울렸다. 할머니 집이 우리 집 되면은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이의 얼굴을 봤다. 아이는 정말로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 당시 내가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다시 물었다. 할머니는 계속 여기서 살아요? 아니면 요양원에 가나요? 아이는 5살이었다. 5살 아이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건 이미 어른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또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만 있었다. 아기는 없었다. 그게 더 가슴을 찢었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자란 아이. 내 품에서 자란 손주.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라는 단어는 이미 처분할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가게의 불이 자꾸 깜빡거린다. 이 불도 오래됐다. 곧 사라질 불이다. 이 가게도 곧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다른 곳에서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달라질 것도 있다. 나는 눈물을 닦는다. 손등으로. 그리고 중얼거린다. 이제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선택해보자.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손주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 이선옥 때문에. 나는 휴대폰을 꺼낸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 50분. 은희가 깰까 싶으면서도 전화는 울린다. 은희가 받았다. 선호가? 내일 진짜로 해보자 알겠지? 긴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은희의 응원도, 나의 결심도, 내일 아침의 모든 것도. 그래, 난 할 수 있어. 은희가 말했다. 너는 평생을 남편 대신, 딸 대신, 손주 대신 살았어.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 이제부터는 넌 너 자신의 주인공이야. 비록 전화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은희야. 자신을 지키려고 결심한 이 밤에 내일을 맞이하려는 자신에게 통화를 끝내고 나는 분식집의 불을 모두 끈다. 어둠 속에서 가게를 한 번 더 본다. 이제 이곳은 내 것이 아닌 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 내 것이 될 무언가를 갖게 될 테니까. 나의 삶, 내 이름, 이선옥이라는 이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밤하늘을 본다. 별빛이 작게 반짝인다. 내일 아침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공증 사무실 앞에서 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쉰다. 미정이와 사위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인감 도장을 손가락으로 돌려본다. 작은 도장,
하지만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공증이는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서류를 봐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미정이는 이미 앉아 있었다. 사위도 옆에. 나는 그들 맞은편의 의자에 앉았다. 공증인이 입을 열었다. 이선옥님이시죠? 요양병원 특실 계약과 부동산 증여 관련 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수천 번 반복된 말투였다. 여기를 보세요. 증여자 이선옥, 수증자 강미정. 부동산은 서울 동대구구 남항동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가리켰다. 미정이가 말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인감 도장 가지고 오셨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본다. 빨간 상자 안에 작은 도장. 5년을 묵혀두었던 것이다. 미정이는 웃고 있었다. 안도감 섞인 웃음. 이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웃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잠깐만요. 라고 외쳤다. 공증인과 미정이, 사위 모두 나를 봤다. 이 서류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들고 온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은희가 준 봉투. 조용히 준비해둔 역상 속 계약서. 공증인의 얼굴이 조금 변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공증인님 먼저 읽어주세요. 내가 단호히 말했다. 나는 내 음성이 떨리지 않는 걸 느낀다. 세십 년을 떨어왔던 음성이 이 순간만큼은 고요했다. 공증인은 어색해하면서도 봉투를 열었다. 안경을 더 내려쓰고 한 장 한 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역상 속 계약서네요. 미망인 노인 자립재단으로의 부동산 기증 서류입니다. 그 다음 공증인이 읽은 말들은 마치 판결문 같았다. 채무자, 강미정 및 배우자, 미정이와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증인, 강미정 및 배우자, 펜을 들 준비를 했던 미정이의 손이 멈췄다. 담보물, 강미정 명의 계좌, 강미정 명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선의 보유권 등록. 공증인이 계속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내려올 때마다 미정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리고 조항 7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모두 추징할 수 있다고요. 미정이는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다. 사위는 내 얼굴을 봤다.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는 표정이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겨우 말을 했다. 내 딸, 수십 년을 키운 아이.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그 아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평생 너희 말만 믿고 서류도 읽지 않고 도장 찍었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었어. 널 낳은 엄마니까. 내 목소리는 서늘했다. 이번엔 내 말을 한번 믿어봐. 공증인이 어색한 침묵을 끊었다. 그럼 이 두 서류는 어떤 효력을 갖는 건가요? 내가 대답했다. 첫 번째 서류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 서류가 효력을 갖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은 서류라서요. 공증인이 이 말을 반복했다. 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듯. 그렇다면 미망인 노인 자립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하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네요. 이 경우 이선옥님은 해당 부동산에서 종신 무상거주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미정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손가락이 계산대를 잡았는데 힘이 없었다. 엄마 이럴 수 있어. 미정이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하지만 이 순간 그보다는 나를 지킨 여자로 남기로 했다. 넌 엄마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 그저 방해가 되니까 정리하려고 한 거였어.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건 아니에요. 엄마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일어섰다. 도장은 들고 가지 않았다. 이제 필요 없었다. 넌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나.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집 증여서에 도장 찍으라고, 요양원 가라고. 내가 널 낳았지만 너에게는 그저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존재인 거지. 공증이는 이미 의자를 뒤로 물려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무표정함만 있었다. 이곳에서 본 수천 가지 인간사 중 하나일 뿐. 이제 다 된 건가요? 공증인이 물었다. 네, 됐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불안도 떨림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침착함만. 나는 가게를 나왔다. 미정이도 사위도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서 들리는 건 미정이의 울음소리와 사위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는 밝았다. 아침 햇빛이 내 어깨 위에 떨어졌다. 비로소 나는 숨을 쉰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았다. 이선옥. 도장 찍는 손이 아닌 자기 결정을 하는 손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와 사위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미정이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들렸다. 사위는 거실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었다. 뭔가를 검색하던 중인 것 같았다. 엄마, 그 재단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 그곳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미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목을 메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을 끌며 말을 정리하고 싶었다. 우리 망하면 어쩌라고요? 사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법인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담보가 없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해요? 나는 거실에 앉았다. 미정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건 우리를 벌주려는 거예요? 내 돈 때문에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미정이가 어린 딸처럼 울었다. 울지 마. 앉아. 내가 말했다. 미정이는 선체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는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편하길 원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시는 거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몸을 날렸다. 장모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인지 알아봐 주세요. 저희 회사가 문 닫으면 봉급도 못 줄 텐데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위도 빚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는 게 느껴졌다. 엄마, 제발 좀요. 미정이가 또 울었다. 이제는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마치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미정이를 본다. 내 딸 성공한 세무사,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 좋은 남편, 좋은 직업.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등기부 등본이다. 내가 꺼낸 서류를 미정이에게 건넸다. 미정이는 손도 제대로 뻗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위가 서둘러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소유자가 미망인 노인자립재단? 그래. 내가 대답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야.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럼 우리 담보는? 없어. 너희가 생각했던 담보는 존재하지 않아. 이미 법적으로는 재단 소유야. 그리고 나는 이곳과의 계약서에 따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 있어. 돈 한 푼 안 내고 말이야. 사위가 계산대를 짚었다. 몸이 흔들렸다. 그럼 이제 저희는요? 니들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해.
내 걱정 말고. 내 말이 차가웠나?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필요했다. 미정이가 다시 울었다. 엄마, 우리를 이렇게 벌주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벌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나도 너희 엄마지만 동시에 나도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기만 했고 나는 결정받기만 했어. 그렇게 70년을 살았어. 미정이가 나를 봤다. 나는 계속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집이 담보로 묶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빠져나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계약서에 올라가. 넌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마저 지키지 말라고 했어. 요양병원이 얼마나 편한지, 거기서 얼마나 행복할지, 그렇게 말하면서 사위가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근데 나도 너희를 다 알지는 못해. 넌 왜 이 모든 게 필요한지, 왜 이 집이 그렇게 필요한지 난 알 수 없어. 넌 힘들었을 거야. 사업도 사람들도 돈도 모든 게. 근데 내가 말을 멈췄다. 근데 넌 나를 선택했고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한 거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거야. 미정이가 손에 들고 있던 등기부 등본을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정말 이럴 거야? 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말이야. 내 딸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여자의 절망, 한 여자의 공포. 나는 미정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다. 넌 내 딸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니? 미정이는 울기만 했을 뿐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었다. 내 딸의 울음. 엄마 사랑이 섞인 울음.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돈에 대한 공포였다. 신용도 떨어질 위험. 회사 망할 위험. 직원들 봉급 못 줄 위험. 모든 게 무너질 위험.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나는 안다. 내 딸을 지킬 수 없어서 느끼는 공포보다 더 크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공포 때문에 나를 팔 수는 없었다. 사위가 딸에게 물었다. 내일부터 넌 뭘 할 거야? 그 재단에 이해 제기할 거야? 아니면 포기할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결정하는 거야. 넌 어른이니까. 그리고 난 더 이상 너희 시나리오에 나올 배우가 아니야. 나는 손을 놓았다. 미정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 딸, 성공한 여자, 그리고 동시에 삶의 피해자. 나처럼. 하지만 그 사실이 나를 약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는 미정이의 울음소리. 그 울음이 자식의 울음처럼 들릴까? 아니면 이제는 남의 울음으로 들릴까? 내일이 되면 알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했다. 이선옥. 누구 딸도, 누구 아내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이선옥. 아침이 밝으면 나는 먼저 밥을 한다. 내 입맛대로. 소금을 조금 덜 넣고 국물은 진하게. 계란말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깍두기는 며칠 전에 담은 것으로. 이 모든 게 내 선택이다. 누군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나만의 선택. 몇 달이 지났다. 공증 사무실에서의 일도 집에서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다른 시간의 일처럼 느껴진다. 분식집은 이제 재단의 일부가 되었다. 미망인 노인 자립 재단. 그 재단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 가게다. 아침 8시 분식집 문이 열린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함께 일하는 할머니들이 있다. 70대 초반의 문순영 할머니,
68살의 이미라 할머니.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 자식들에게 외면받은 여자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문순영 할머니가 양념을 담는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월급을 받는다. 월 150만 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버는 돈. 문할머니는 어제 나에게 말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게 나는 처음이야. 남편이 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번 돈은 처음이야. 우리는 웃었다. 늦게나마 배우는 자유의 맛. 정오가 되면 나는 회의실로 간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회의다. 강사도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다. 노인들의 재정관리, 법적 자산보호, 상속 관련 기초상식. 나는 이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 지난주 회의에서 한 미망인 할머니가 울었다. 딸이 엄마 집 증여하라고 강요한다고.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손을 들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 할머니는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계속했다. 나도 늦게야 알았어요. 내 이름이 나를 지킨다는 걸.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면 나는 다른 일을 한다. 계약서를 읽어주는 일이다. 우리 동네 시니어들이 가져오는 각종 계약서, 보증인 서류, 상속 관련 문서들. 나는 이제 그 글씨들을 읽을 수 있다. 은희가 가르쳐줬던 모든 것. 법적 용어들, 위험 신호들, 감춰진 함정들. 글씨를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도한다. 누군가 자기 편이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주에는 이웃 할아버지가 왔다. 딸이 상속세 대비한다고 가져온 서류였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주며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다. 아, 이 부분이 위험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구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면 가게는 닫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내 집. 이제 이곳은 내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내 것이다.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평생 여기 살 수 있으니까. 명절이 되면 미정이 가족이 온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무도 말을 없었다. 공증 사무실 이후로 이렇게 모이기는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난 설날 무언가가 바뀌었다. 미정이가 밥을 먹고 나서 말했다. 엄마 일은 엄마가 결정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할 일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는 눈물이 났다. 내 딸이 나를 인정했다.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 이선옥을 인정했다. 손주들도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본다거나 밥만 얻어먹지 않는다. 함께 요리를 한다. 떡볶이를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재단의 다른 할머니들에게 나눈다. 손주들도 이제는 안다. 할머니도 한 사람이고 할머니도 일을 하고 할머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돌봄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나는 내 이름을 중얼거린다. 이선옥, 이선옥. 오래 잊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가게 문 앞에서 카메라를 본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다. 아마 나처럼 흔들리는 누군가.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누군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다. 내 이름은 이선옥이다.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누구 아내도 아닌. 그냥 나. 나는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 도장을 찍기 전에, 통장을 내놓기 전에 한 번만 더 당신의 이름을 불러달라.
작은 목소리로라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달라. 잘 산다는 건 내 집 문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사는 거다. 아이들이 제대로 살려면 엄마 아빠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최고의 삶이다. 내가 이제라도 알았듯이 당신도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 법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몰랐을 뿐 약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알았다면 지금이 시작이다. 나처럼 늦게라도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분식집 문이 다시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온다. 나는 다시 철판을 잡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리고 그 철판 위에 담기는 모든 것이 이선옥이라는 이름으로